서울의 겨울바람은 유난히 날카로웠다. 낡은 상점가와 비좁은 골목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행인들의 옷깃을 파고들었다. 한지수는 딸 강윤아의 작은 손을 꼭 잡은 채 발걸음을 재촉했다. 5살 백이 딸의 볼은 차가운 공기에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지만 아이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그들은 방금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지수의 손에 들린 비닐봉지에는 저녁거리가 될 소박한 식재료들이 담겨 있었다. 남편이 실종된 후 5년, 화려했던 과거는 희미한 꿈처럼 멀어지고 이제 그녀의 세상은 오직 이 작은 아이를 중심으로 돌고 있었다. 그녀는 유나의 털모자를 고쳐 씌워주며 부드럽게 물었다. 유나야, 춥지 않아 조금만 더 가면 우리 집이야. 유나는 고개를 저으며 생기발랄하게 대답했다. 안 추워요. 엄마,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 맞죠? 그 순수한 물음에 지수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비록 삶은 팍팍했지만 유나의 존재는 그녀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자 가장 큰 행복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세상의 전부였고 이 춥고 삭막한 도시에서 서로의 온기가 되어주었다. 지수는 딸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이 작은 온기만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리라. 그녀는 매일 다짐했다. 같은 시각 그들이 지나치는 거리의 한쪽 구석에는 한 남자가 웅크리고 있었다. 남루하고 더러워진 외투는 본래의 값비싼 재질을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해져 있었다. 덥수룩한 수염과 헝클어진 머리카락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공허함으로 가득했다. 그의 머릿속은 언제나 짙은 안개에 잠겨 있었다. 이름도, 과거도,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그는 그저 아저씨라고 불리며 하루하루를 연명했다. 기억은 부서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고 파편화되어 가끔씩 그의 의식 표면으로 떠올라 고통스러운 두통만을 남기고 사라지곤 했다. 그의 세상은 소리와 색이 바랜 흑백 영화와도 같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은 의미 없는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갔고 도시의 소음은 멀고 희미하게만 들렸다. 그는 배고픔이나 추위 같은 육체적 감각보다 영혼을 잠식하는 듯한 깊은 공허함과 혼란스러움에 더 고통받았다. 가끔씩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장면들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쳤다. 날카로운 파열음, 쏟아지는 비, 절망적인 여자의 울음소리, 그리고 무언가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뼈저린 상실감. 하지만 그 조각들은 결코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지 않았고 그는 다시 짙은 안개 속으로 가라앉았다. 한지수와 유나는 그 남자가 웅크리고 있는 건물 모퉁이를 막 지나려던 참이었다. 지수는 잠시 가판대에서 파는 붕어빵에 눈길을 주었다. 유나가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에 잠시 지갑을 확인하는 사이 손에 느껴지던 작은 온기가 사라졌다. 놀라서 고개를 돌렸을 때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유나가 자신의 손을 놓고 저편의 더러운 행여자에게 망설임 없이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유나야, 안 돼 이리 와. 지수의 다급한 외침이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졌지만 아이의 작은 발은 멈추지 않았다. 주변의 몇몇 행인들이 걸음을 멈추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린아이가 더러운 거지에게 달려가는 모습은 흔한 광경이 아니었다. 어떤 이는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고 어떤 이는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렸다. 하지만 유나의 눈에는 세상의 편견이나 계산이 담겨있지 않았다. 아이의 눈에 비친 것은 그저 추위에 떨고 있는 한 불쌍한 사람이었다. 유나는 남자의 무릎 앞에 멈추어 서서 자신의 작은 입김을 호흡으로 언 손을 녹이며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춥죠?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다. 남자는 아무런 반응 없이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텅 빈 눈은 아이의 순수한 얼굴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 하지만 유나는 개의치 않았다. 아이는 자신의 짧은 팔을 뻗어 남자의 더러운 외투 자락을 힘껏 껴안았다.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아이의 온기가 남자의 얼어붙은 몸으로 전해지는 듯했다. 제가 안아주면 조금 따뜻해질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들려오는 종소리처럼 맑고 깨끗하게 그의 귓가에 울렸다. 바로 그때였다. 아이의 작은 몸이 닿은 순간 남자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짙은 안개가 순간적으로 찢어지는 듯한 충격이 뇌리를 강타했다.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고통스러운 두통이 밀려왔다. 그의 눈앞에 환영처럼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지금보다 훨씬 더 작고 부드러운 손이 자신의 손가락을 꼭 잡고 있던 감촉. 까르르 웃으며 자신의 품에 안기던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 아이를 바라보며 느꼈던 가슴 벅찬 사랑의 감정. 그것은 기억이라기보다는 본능에 가까운 영혼 깊숙이 각인된 감각의 파편이었다.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신음을 터뜨리며 가슴을 움켜쥐었다. 텅 비어있던 그의 눈동자에 아주 잠깐 극심한 고통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그리움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여 자신을 안고 있는 작은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맑고 걱정스러운 눈빛이 그의 흐릿한 시야 속으로 들어왔다. 이 아이는 누구인가? 왜 이토록 낯설지 않은가? 수많은 질문이 그의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지만 그는 아무런 답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숨이 가빠올 뿐이었다. 한편 한지수는 경악하며 달려와 유나를 남자의 품에서 황급히 떼어냈다. 그녀는 딸의 몸에 더러운 것이라도 묻었을까 걱정하며 아이의 옷을 털어주었다. 강유나 엄마가 모르는 사람이랑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지. 위험하잖아. 그녀는 화가 난 목소리로 딸을 꾸짖었지만 그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유나는 엄마의 꾸중이 서러운 듯 금세 눈물을 글썽겼다. 하지만 아저씨가 너무 추워 보였단 말이에요. 지수는 딸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졌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남자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실례했습니다. 그녀는 형식적인 사과를 건네고 서둘러 자리를 떠나려 했다. 그녀는 그저 이 불쾌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을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세상의 온갖 위험으로부터 딸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더럽고 불쌍한 도시의 수많은 행여자 중 한 명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눈에는 그 남자의 내면에서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짧은 순간의 접촉이 어떤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는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유나의 손을 잡고 몸을 돌려 몇 걸음 떼었을 때였다. 무언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린 듯 지수는 무심코 고개를 돌려 남자가 있던 자리를 다시 쳐다보았다. 남자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웅크리고 있었지만 이전과는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손을 넉나간 사람처럼 들여다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지수의 시선은 남자의 손목에 머물렀다. 더러운 때와 상처 사이로 희미하지만 분명한 형태의 흉터 자국이 보였다. 그것은 지수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모양의 흉터였다. 세상은 찰나의 순간에 멈추고
얼어붙었다. 한지수의 모든 사고, 회로가 정지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주변의 소음은 멀어졌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남루한 소매 아래 드러난 남자의 손목, 그리고 그 위에 새겨진 흉터만이 들어왔다. 번개처럼 생긴, 살짝 솟아오른 흉터. 그것은 단순한 상처 자국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었고 두 사람만이 아는 사랑의 증표였다. 5년 전, 아니 6년 전 가을이었다. 그와 함께 떠났던 설악산 등반, 정상 근처에 암벽을 오르다 그가 발을 헛디뎠고 그녀를 보호하려다 날카로운 바위에 손목이 깊게 찢겼었다. 그때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피가 솟구치는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는 괜찮다며 그녀를 안심시키려 지었던 창백한 미소. 놀란 그녀가 서툰 솜씨로 손수건을 감아주자 우리 지수가 내 첫 번째 의사네 라며 농담을 던지던 그의 다정한 목소리. 그날 이후 그 흉터는 그의 몸의 일부가 되었고 그녀에게는 위험 속에서도 자신을 먼저 생각해주던 그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 저토록 처참한 몰골의 행여자에게서 어떻게 그 흉터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지수의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 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는 죽었어. 5년 전 그 끔찍한 요트 사고로 실종되었고 결국 사망 처리되었다. 시신조차 찾지 못했지만 세상은 그를 죽은 사람으로 결론 내렸다. 이것은 그저 우연일 뿐이다. 세상에는 비슷한 흉터를 가진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녀의 이성이 필사적으로 외쳤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그녀의 영혼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만약에 그가 살아있다면 그 생각은 너무나 달콤했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위험한 독처럼 그녀의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같은 시각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넥서스 코어 타워 최상층. 널찍한 회장실은 차가운 미니멀리즘과 최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를 발 아래 둔 채 내려다보는 한 남자. 최민혁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만족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5년 전 자신의 사촌이자 천재적인 경영자였던 강태준이 사라진 후 이 거대한 제국의 왕좌를 차지했다. 그는 태준의 그림자를 지우고 자신만의 시대를 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회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방금 올라온 보안팀의 일일 보고입니다. 최민혁은 귀찮다는 듯이 눈길만 흘렸다. 화면에는 자잘한 사건 사고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그의 시선은 영등포구 노상소란이라는 항목에 아주 잠시 머물렀다. 어린아이를 동반한 여성과 행여자 간의 사소한 접촉. 그는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손을 내저었다. 이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나에게 보고할 필요 없다고 했을 텐데 내 시간은 이런 쓰레기 같은 일에 낭비하라고 있는 게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는 수조 원이 오가는 M&A와 글로벌 시장 전략에만 관심이 있었다. 거리의 불황자 따위는 그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미물과도 같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치밀한 계획으로 강태준을 제거하고 이 자리에 올랐는지 생각하며 희열을 느꼈다. 이제 와서 그 무엇도 자신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다. 최민혁은 그 사소한 접촉이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 균열을 낼 첫 번째 망치질이 되리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한 채 다시 거만한 시선으로 자신의 왕국을 내려다보았다. 다시 거리,
지수는 윤아의 손을 이끌고 거의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났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몇 걸음 가지 못해 멈춰 섰다. 머릿속은 터질 듯이 복잡했다. 이대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릴까 헛된 희망은 품지 않는 것이 현명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만약 정말 그 사람이라면, 이대로 그를 저 차가운 거리에 버려두고 간다면 평생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갈등 속에서 몸부림쳤다. 그의 생존은 그녀와 윤에게 축복인 동시에 끔찍한 위험의 시작일 수도 있었다. 그를 노렸던 자들이 아직도 눈에 불을 켜고 있을 것이다. 결심을 굳힌 지수는 근처의 작은 찻집으로 들어가 창가의 자리를 잡았다. 다행히 남자가 웅크리고 있던 곳이 창밖으로 잘 보이는 위치였다. 그녀는 따뜻한 우유를 시켜 윤에게 건네고 자신은 타들어가는 속을 달래려 차가운 물을 들이켰다. 그리고는 숨을 죽인 채 창밖의 남자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까와 똑같은 자세로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체념한 석상처럼. 지수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려 애썼다. 덥수룩한 수염과 때에 전 얼굴 때문에 윤곽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지만 언뜻 보이는 콧날과 굳게 담은 입술의 선이 낯설지 않았다. 그녀의 기억 속 태주는 언제나 자신감 넘치고 에너지가 가득한 사람이었다. 그의 눈은 총기로 빛났고 그의 걸음걸이는 위풍당당했다. 창밖의 저 무기력하고 공허한 남자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하지만 고통과 절망은 사람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녀는 남자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신경을 곤두세웠다. 혹시라도 그에게서 익숙한 습관이나 버릇을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한 중년 여성이 남자에게 다가가 동전 몇 개와 김이 나는 찐빵 하나를 건넸다. 남자는 한참 만에야 느릿하게 고개를 들어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찐빵을 한 입 베어무는 순간 지수는 숨을 멈췄다. 남자는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면 늘 그랬던 것처럼 왼쪽 입꼬리를 살짝 찡그렸다. 그것은 아주 미세하고 순간적인 표정 변화였지만 지수의 눈에는 선명하게 포착되었다. 그것은 강태준의 버릇이었다. 그녀와 함께 수없이 식사를 하며 보아왔던 너무나도 사소해서 다른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그만의 습관. 지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성이 쌓아 올렸던 불신의 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흉터, 그리고 저 버릇, 두 가지의 우연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강태준, 내 남편, 그가 살아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이어 차가운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저 모습으로 기억까지 잃은 채 거리를 헤매고 있다니. 그를 이렇게 만든 자들은 누구이며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녀는 자신과 딸의 안전 또한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녀는 눈물을 급히 닦아냈다.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섣불리 다가갔다가는 오히려 그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그녀는 냉정해져야 했다. 우선은 조용히 그의 주변을 맴돌며 상황을 파악해야 했다. 그의 하루 일과를 알아보고 그가 안전한지 확인해야 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야 할지, 누구를 믿을 수 있을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태준이 친형제처럼 믿고 의지했던 사람. 지금은 최민혁에 의해 한직으로 밀려나 있지만
여전히 태준에 대한 충성심을 간직하고 있을 유일한 사람. 지수는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5년간 숨죽여 살아왔지만 이제는 싸워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의 남편을, 어둠 속에서 다시 찾아낸 자신의 남자를 애틋하고도 결연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밤새 한지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며 그녀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었다. 남편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기적이었지만 기억을 잃고 거리를 헤매는 그의 모습은 가슴을 찢어지게 했다. 그리고 그를 그렇게 만든 보이지 않는 적들의 존재는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왔다. 아침이 되자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작은 부엌에 서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 따뜻한 설렁탕을 보온병에 담고 흰쌀밥을 따로 쌌다. 화려한 진수성찬은 아니었지만 한때 그가 가장 좋아했던 소박한 음식이었다. 그녀는 유나의 손을 잡고 다시 어제 그 거리로 향했다. 다행히 그는 같은 자리에 웅크리고 있었다. 어제보다 더 초췌하고 지쳐 보이는 모습이었다. 지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어제 아이 때문에 죄송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했지만 미세하게 떨렸다. 남자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수는 보온병을 열어 뚜껑에 설렁탕을 따르며 말했다. 날이 춥습니다. 따뜻한 국물이라도 좀 드세요. 남자는 잠시 망설였다. 낯선 사람의 친절을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지. 그의 혼란스러운 머릿속은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코끝을 찌르는 구수한 냄새와 그녀의 부드러운 눈빛은 그의 경계심을 조금씩 허물었다. 그는 말없이 그릇을 받아들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그의 온몸으로 온기가 퍼져나갔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의 온기가 아니었다. 아주 오래전 잊어버렸던 어떤 따스함, 누군가에게 보살핌받던 안정감 같은 것이었다. 그는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의 지수는 또다시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애써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췄다. 유나는 엄마 옆에 얌전히 앉아 남자가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유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크레용과 종이를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종이 위를 오가며 알록달록한 선들을 만들어냈다. 그러다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수가 매일 밤 윤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다. 그리고 그 자장가는 아주 오래전 태준이가 태어난 유나를 품에 안고 서툰 솜씨로 불러주던 바로 그 노래이기도 했다. 자장가 소리가 귓가에 닿는 순간 남자의 숟가락질이 멈칫했다. 그의 머릿속 안개를 헤집고 희미한 선율이 울려 퍼졌다. 소리 없는 영상이 눈앞을 스쳤다. 포대기에 쌓인 아주 작은 아기. 자신의 품에서 새근새근 잠든 아기의 따스한 천. 그리고 그 아기를 내려다보며 느꼈던 가슴 벅찬 사랑의 감정. 기억의 파편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보았다. 아이가 해맑게 웃으며 그를 향해 그림을 들어 보였다. 아저씨, 이거 아빠예요. 그 말에 그는 또다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느꼈다. 바로 그 시각, 넥서스 코어의 이사회 회의실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회장 자리에 앉은 최민혁은 냉정한 목소리로 자신의 계획을 발표하고 있었다. 넥서스 바이오 연구소는
지난 5년간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미래 가치라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 대신 이제는 주주 가치를 극대화할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해당 연구소의 분리 매각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의 말에 몇몇 이사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넥서스 바이오 연구소는 강태준의 오랜 꿈이자 야심작이었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인류의 미래에 기여하겠다는 신념으로 설립한 희귀병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하는 곳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 부서가 아니라 넥서스 코어의 철학 그 자체를 상징하는 곳이었다. 강태준의 시절부터 함께했던 원로 이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반대 의사를 표했다. 하지만 회장님, 그것은 강태준 전 회장님의 유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정입니다. 단기적인 수익성으로 평가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최민혁은 그 말을 비웃음으로 받아쳤다. 강태준 회장, 죽은 사람의 이상론을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겁니까? 경영은 현실입니다. 감상적인 유산 지키기 놀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는 회의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교묘한 논리와 조작된 데이터로 다른 이사들을 압박했고 결국 그의 매각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최민혁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또 하나의 강태준의 흔적을 지워버리는데 성공했다. 그는 죽은 사촌의 유산을 차근차근 해체하며 자신만의 제국을 완성해가고 있었다. 거리에서는 갑작스러운 두통에 남자가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어와 이미지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넥서스, 신기술, 청사진, 배신자, 날카로운 파편들이 그의 뇌를 쑤시는 듯했다. 지수는 놀라서 그에게 달려갔고 유나는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렸다.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지수가 그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그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한참 후에야 발작 같은 두통이 잦아들었고 그는 탈진한 사람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지수는 더 이상 그를 자극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우는 유나를 달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부디 몸 조심하세요. 그녀는 마지막 말을 힘겹게 내뱉고 돌아섰다. 그의 곁을 떠나는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그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직접 목격하자 그녀의 마음은 더욱 조급해졌다.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토록 철저하게 파괴했단 말인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모든 것을 빼앗고 있는 최민혁의 얼굴이 떠올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수의 눈빛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슬픔과 연민 위로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로 숨어 지내지 않을 것이다. 남편을 되찾고 그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간 자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했다. 혼자서는 거대한 넥서스 코어와 최민혁을 상대할 수 없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 낡은 수첩을 꺼내 한 페이지를 펼쳤다. 그곳에는 박성호 이사라는 이름과 함께 지금은 쓰이지 않는 그의 옛 번호가 적혀 있었다. 이제 첫 번째 동맹을 찾아 나설 시간이었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한지수는 결심을 행동으로 옮겼다. 더 이상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질 수는 없었다. 최민혁과 넥서스 코어라는 거대한 골리앗에 맞서기 위해서는 그녀에게도 다윗의 돌팔매가 되어줄 동료가 필요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유일한 이름, 박성호 이사.
그는 강태준이 가장 신임했던 오른팔이었고 기술 개발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던 동지였다. 태준은 그를 단순한 부하 직원이 아닌 꿈을 함께 꾸는 파트너로 여겼다. 최민혁이 회장이 된 후 가장 먼저 숙청한 인물 중 하나가 바로 그였다는 사실을 지수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다. 만에 하나 추적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낡은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가 수첩에 적어둔 번호를 눌렀다. 이제는 쓰이지 않을지도 모르는 번호였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중후하지만 지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박성호 이사님 되십니까? 지수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늘게 떨렸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렇습니다만. 누구시죠? 한지수입니다. 강태준 회장님의 아내입니다. 그 순간 수화기 너머의 세상은 정지한 듯했다. 박성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5년 동안 그 어디에서도 소식을 들을 수 없었던 이름이었다. 온갖 의심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최민혁이 보낸 첩자인가 아니면 사기꾼인가? 오랜만입니다. 사모님. 그런데 어떻게...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지수는 그의 의심을 이해했다. 그녀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회장님에 관한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부디 잠시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은 거짓으로 꾸며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박성호는 잠시 고민 끝에 무언가에 이끌리듯 약속을 잡았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약속된 장소인 허름한 한식집에서 만났다. 박성호는 넥서스 코어의 자회사, 그것도 가장 한직으로 평가받는 부서로 좌천되어 있었다. 한때는 회사의 미래 전략을 지휘하던 그였지만 이제는 먼지 쌓인 서류 더미 속에서 무의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패배감과 무력감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지수가 꺼낼 이야기가 무엇인지 짐작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다. 아마도 5년 만에 나타나 유산 문제나 생활고를 호소하려는 것이겠지.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지수는 길게 서론을 늘어놓지 않았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겪었던 믿을 수 없는 일들을 차분히, 하지만 단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거리를 헤매는 행여자, 딸 유나의 순수한 행동, 그리고 남자의 손목에서 발견한 흉터와 사소한 버릇까지. 박성호는 처음에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만들어낸 환각이거나 혹은 비슷한 사람을 착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최대한 정중하게 그녀를 위로하며 말을 끊었다. 사모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큰 충격 뒤에는 때로 현실과 환상을 혼동하기도 합니다. 그의 불신 어린 반응에 지수는 낙담하지 않았다. 오히려 예상했던 바였다. 이사님, 저도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감상이나 착각이 아닙니다. 직접 확인해 주십시오. 그녀는 박성회에게 함께 가달라고 간청했다. 그의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해달라고. 박성호는 난처했지만 강태준 회장에 대한 마지막 의리라고 생각하며 마지못해 그녀를 따라 나섰다. 그는 이 미친 짓을 끝내고 그녀가 현실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이 자신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전날 지수가 앉았던 찻집의 같은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그 남자가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박성호는 먼 발치에서 남자의 행색을 훑어보았다. 더럽고 초라한 모습 어디에서도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천재 경영자 강태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역시나 착각이었군. 그는 지수에게 어떻게 상처 주지 않고 이 사실을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남자는 그저 미동도 없이 앉아있을 뿐이었다. 박성호가 이제 그만 돌아가자고 말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남자가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무릎 위에서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냥 의미 없는 움직임이 아니었다. 검지로 빠르게 2번, 중지로 1번, 잠시 멈췄다가 약지로 다시 2번, 특정한 순서와 리듬을 가진 그만의 독특한 패턴이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박성호의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뇌리 속으로 과거의 한 장면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적대적 M&A 시도로 인해 열렸던 긴급 이사회. 모든 이사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회장석에 앉은 강태준은 침착하게 상대 측의 제안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리고 책상 아래에서 그는 정확히 저 패턴으로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은 박성호와 그만이 아는 신호였다. 걱정 마라. 나는 이미 모든 수를 읽고 있다. 방역할 준비를 하라. 극도의 집중 상태에 들어가거나 복잡한 전략을 구상할 때 나타나는 강태준만의 버릇이었다.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그의 고유한 표식이었다. 박성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솟아올랐다. 이성과 논리로 쌓아 올렸던 모든 불신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저 사람은 정말로 회장님이 살아계셨다. 그는 충격과 경이로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이 뒤섞인 눈으로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는 대신 슬프지만 단단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믿으시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었다. 박성호는 그 작은 여인이 지난 며칠간 혼자서 얼마나 거대한 진실의 무게를 감당해 왔을지 생각하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찻집을 나온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그들은 절박한 미망인과 회의적인 전직 임원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같은 비밀을 공유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동지였다. 박성호는 지수를 자신의 채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대체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지수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제 두 사람은 함께였다. 외로운 싸움의 서막이 끝나고 이제 방역의 서장이 열리고 있었다. 차 안에서 박성호는 결연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회장님의 신변 확보와 안전한 장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역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최민혁의 거미줄은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촘촘하고 넓게 퍼져 있었다. 그의 권력은 단순히 넥서스 코어의 회장이라는 직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정보원들과 사설 경호팀이 그의 제국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었다. 그날 오후 그의 책상 위에 새로운 보고서가 올라왔다. 보고서는 간결했지만 그 내용은 최민혁의 심기를 건드리기에 충분했다. 목표 한지수, 지난 48시간 동안 3회에 걸쳐 영등포구 일대에서 목격됨. 좌천된 박성호 이사와 동행. 두 사람 모두 특정 행여자와 지속적으로 접촉 중. 최민혁의 미간에 가느다란 주름이 잡혔다. 그는 보고서를 천천히 다시 읽었다. 5년 동안 쥐 죽은 듯이 숨어 지내던 한지수. 그리고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가 된 박성호.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 왜 하필 지금 나타나서 정체불명의 거지와 어울리고 있단 말인가. 그의 예리한 직감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 행여자가 강태준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에게 강태준은 5년 전 차가운 바닷속에 수장된 과거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거지가 무언가 중요한 연결고리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어쩌면 한지수와 박성호가 자신의 뒤를 캐기 위해 이용하는 정보원이거나 혹은 다른 무언가. 최민혁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병적으로 싫어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는 부안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김 실장, 영등포 쪽에 눈에 거슬리는 쓰레기가 하나 있는 것 같군. 주변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파리까지 꼬이게 하고 있어, 조용히. 그리고 아주 깨끗하게 대청소를 좀 하게 뒤탈 없이 처리하도록. 그의 말에는 살인이나 제거 같은 직접적인 단어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김 실장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했다. 그것은 한 사람을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라는 명령이었다. 한편 박성호와 한지수는 시간과 싸우고 있었다. 그들은 최민혁의 정보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었다. 자신들의 움직임이 언제까지나 비밀에 붙여질 수는 없을 터였다. 박성호는 만약을 대비해 오래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마련해둔 작은 오피스텔을 안전가옥으로 확보했다. 이제 남은 것은 강태준을 그곳으로 무사히 옮기는 것이었다. 그날 밤 그들은 다시 태준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밤 공기는 낮보다 훨씬 더 차가웠고 태준의 모습은 더욱 위태로워 보였다. 저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박성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태준은 낯선 남자의 등장에 잔뜩 경계하며 몸을 움츠렸다. 그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지수를 바라보았다. 지수는 그의 앞에 쭈그려 앉아 눈을 맞추며 간절하게 말했다.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에요. 제 딸이 아저씨를 무척 걱정하고 있어요. 며칠만이라도 좋으니 제발 저희를 믿고 함께 가주세요. 그녀의 진심 어린 목소리와 눈빛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익숙함 때문이었을까? 태준은 한참을 망설인 끝에 마침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부축하여 태준을 일으켜 세우고 박성호가 주차해둔 차를 향해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는 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건장한 남자 서너 명이 그들의 앞을 막아섰다. 그들은 값싼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그들의 눈빛과 분위기는 평범한 노동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어이, 아저씨,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우리랑 같이 좀 가야겠어. 그들 중 하나가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태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박성호가 즉시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다. 무슨 짓들이오. 이 사람은 우리와 함께 가는 중이오. 하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였다. 상관없어. 우린 그냥 이 동네 청소하러 온 거니까. 얌전히 비키는 게 좋을 거야. 늙은이. 말과 동시에 한 명이 박성호를 거칠게 밀쳤다. 박성호는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다. 비록 책상에만 앉아있던 몸이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서서 태준을 보호하려 했다. 순식간에 골목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고성과 욕설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졌다. 지수는 겁에 질려 태준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려 애썼다. 바로 그때였다. 한 명의 괴한이 지수마저 밀치려 손을 뻗는 순간
모든 것을 멍하니 지켜만 보던 태준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변했다. 그것은 이성적인 판단에 따른 행동이 아니었다.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으며 그의 몸이 기억하고 있는 생존을 위한 본능이었다. 그는 괴한의 손목을 정확하게 낚아채고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관절을 꺾어버렸다. 악, 비명과 함께 괴한이 나가떨어졌다. 그 일격은 너무나도 빠르고 정교해서 다른 괴한들은 물론 박성호와 지수, 그리고 태준 자신조차도 놀라 멈칫했다. 그 찰나의 정적을 깨고 지수가 기지를 발휘했다. 그녀는 옆에 있던 대형 쓰레기통을 발로 힘껏 걷어찼다. 굉음과 함께 쓰레기들이 쏟아져 나오자 괴한들이 주춤했다. 지금이에요. 지수의 외침에 박성호는 정신을 차리고 태준의 팔을 잡아 끌었다. 그들은 멈춰서서 상황을 파악하려는 괴한들을 뒤로 한 채 필사적으로 차를 향해 달렸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박성호는 시동을 걸고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다. 차는 거친 엔진음을 내며 어두운 골목을 빠져나갔다. 백미러를 통해 뒤늦게 쫓아오는 괴한들의 모습이 점점 작게 보였다. 그들은 일단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이 명확해졌다. 적들은 이미 그들의 존재를 눈치챘고 이것은 도망의 시작이자 전쟁의 서막이었다. 안전가옥에 도착했을 때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박성호가 마련한 오피스텔은 작지만 깨끗하고 아늑했다. 하지만 방금 전에 폭력적인 충돌을 겪은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인 동시에 모든 것으로부터 고립된 감옥처럼 느껴졌다. 차에서 내린 후 강태준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낯선 공간에 들어서자마자 구석으로 가몸을 웅크렸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골목길에서의 일은 그의 머릿속에 엉켜있던 안개를 더욱 짙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자신의 몸이 기억하는 정교한 폭력성, 낯선 사람들의 위협,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두 사람의 필사적인 모습. 이 모든 것이 그의 정체성에 대한 희미한 물음표를 거대한 균열로 만들어버렸다.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자 그의 몸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손이 어떻게 그런 움직임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누구인가? 괴물인가? 아니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위대한 경영자인가?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벽을 등진 채 두 사람을 향해 소리쳤다. 대체 당신들은 누구요?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냔 말이오. 당신들이 보여주는 사진 속의 남자는 내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깊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지수는 그의 앞에 놓인 낡은 테이블 위에 오래된 가족 앨범을 펼쳐 보였다. 갓 태어난 유나를 품에 안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그. 회사의 창립 기념식에서 자신감 넘치게 연설하는 그. 그녀와 함께 단풍이 든 산길을 걷고 있는 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태준은 사진 속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빛나는 눈, 당당한 표정, 행복에 겨운 미소.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떠올렸다. 덥수룩한 수염, 공허하고 지친 눈, 절망에 찌든 표정. 사진 속 남자와 자신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다.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그는 머리를 감싸쥐며 괴로워했다. 잃어버린 과거의 영광은 현재의 비참함을 더욱 고통스럽게 할 뿐이었다. 그의 정체성은 산산조각이나 어디서부터 다시 맞춰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태였다.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본 박성호는 지수에게 눈짓을 보내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지금은 그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 그는 믿을 만한 옛 동료에게 연락해 5년 전 강태준 회장의 사고 기록을 다시 한번 파헤쳐 보기로 했다. 박성호가 떠나자 안전가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지수는 더 이상 그에게 과거를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묵묵히 부엌으로 가 따뜻한 차를 끓이고 아까의 몸싸움으로 생긴 그의 팔의 찰과상을 치료해 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부드러웠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길 하나하나에 깊은 애정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태주는 저항하지 않고 그녀가 하는 대로 몸을 맡겼다.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속에서 그녀의 존재는 유일하게 현실감을 주는 것이었다. 유나는 아빠의 고통을 아는지 모르는지 작은 손으로 그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있었다. 아이는 두려움 없이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아빠, 아프지 마세요. 그 순수한 한마디가 그의 얼어붙은 심장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의 영혼은 이 두 사람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흔들리는 자아를 붙들어주는 유일한 닻이었다. 한편 박성호는 은퇴한 전직 경찰 간부이자 지금은 보안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옛 친구를 만났다. 그는 친구에게 5년 전 강태준 회장의 요트 실종 사건 파일을 비공식적으로 재검토해달라고 부탁했다.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공식적인 수사 기록은 너무나도 허술하고 성급하게 종결되어 있었다. 사고 당일의 기상 기록은 항해에 전혀 무리가 없는 수준이었고 유일한 목격자의 진술은 몇 차례나 번복되었다. 결정적으로 사고 직전 요트의 정비 기록부 원본이 통째로 사라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것은 명백한 사고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임을 시사하고 있었다. 박성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안전가옥에 돌아와 이 사실을 지수에게 알렸다. 그는 혹시나 태준이 들을까봐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의 격앙된 어조까지 감출 수는 없었다. 명백한 은폐와 조작의 흔적입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팀장은 사건 종결 직후 이례적인 특진을 했더군요. 그들이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였다. 방구석에서 미동도 않던 태준이 천천히 그들에게로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이전과는 무언가 다른 날카로운 빛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두 사람의 대화를 가로막으며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다. 그 요트의 보험금 수령인은 누구였소? 개인 명의였나? 아니면 법인 명의였나? 해안경비대의 공식적인 조난 신호 기록 말고 위성을 통한 비공식 채널의 데이터는 확인해봤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질문은 사건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그것은 행여자의 질문이 아니었다. 수많은 위기 상황을 관리하고 복잡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평생을 바친 최고 경영자의 질문이었다. 지수와 박성호는 경악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의 안에 잠들어 있던 제왕의 본능, 그 천재적인 사고 능력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강태준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닫혀있던 그의 정신세계에 거대한 수문을 열어젖힌 열쇠와도 같았다. 비록 한지수와의 따뜻했던 기억이나 딸 유나의 성장 과정 같은 개인적인 기억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었지만 그의 뇌리에 깊게 각인된 다른 종류의 기억 전략, 시스템, 위기관리, 그리고 숫자로 이루어진 냉철한 세계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무기력한 행여자가 아니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포식자처럼 본능적으로 전장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그는 박성호가 가져온 보안 노트북 앞에 앉아 지난 5년간의 넥서스 코어 관련 기사와 재무제표, 주가 변동 그래프를 미친 듯이 흡수하기 시작했다. 박성호와 한지수는 숨을 죽인 채 그를 지켜보았다. 그의 손가락은 빠르게 키보드를 오갔고 그의 눈은 수많은 데이터를 꿰뚫어 보며 그 이면에 숨겨진 패턴과 변칙성을 찾아내고 있었다. 그는 최민혁이 어떻게 회사를 운영해 왔는지, 그의 약점과 야망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나갔다. 그것은 마치 체스 마스터가 수십 수 앞을 내다보며 판을 읽는 것과 같았다. 최민혁은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했군. 외형적으로는 회사를 성장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핵심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줄이고 위험성 높은 파생 상품에 투자해서 거품을 만들었어. 이건 시한폭탄과도 같아. 그의 분석은 정확하고 냉철했다. 그는 5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순식간에 회사의 현재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했다. 지수와 박성호는 경외감에 휩싸였다. 그들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기억을 잃은 강태준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이 알던 천재 경영자 강태준, 그 자체였다. 그러던 중 최민혁이 해외에 설립한 한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그의 손가락이 멈췄다. 복잡하게 얽힌 자금 세탁 구조를 보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딸깍하고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극심한 두통과 함께 하나의 단어와 긴 암호가 섬광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프로젝트 키메라.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단어를 중얼거렸다. 박성호가 놀라서 물었다. 키메라요, 그게 무엇입니까?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기억은 아니었다. 하지만 몸이, 본능이 알고 있었다. 그건 내가 만든 비상탈출 장치이자 보험이었소. 넥서스 코어의 메인 서버 가장 깊숙한 곳,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암호화된 공간에 숨겨둔 데이터 금고지, 회사 내부의 모든 비리와 부패, 특히 최민혁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모든 자료가 그 안에 백업되어 있어. 그는 마치 다른 사람의 기억을 읽는 것처럼 그 데이터 금고에 접근하는 방법과 64자리에 달하는 복잡한 암호를 막힘없이 읊었다. 그 순간 작전실의 공기가 바뀌었다. 세 사람의 눈빛이 교차했다. 더 이상 그들은 도망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들은 방역을 준비하는 전사들이었다. 태주는 즉시 지휘관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카리스마와 결단력이 실려 있었다. 정면 공격은 자살 행위요. 최민혁은 이사회와 보안팀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어. 우리는 유령처럼 움직여야 하오. 내부에서부터 그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거지. 그는 즉시 다각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박성호가 태준이 알려준 백도어를 통해 프로젝트 키메라에 접속하여 증거를 확보한다. 이것은 작전의 성패를 가를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임무였다. 둘째, 확보된 증거 중 비교적 가벼운 금융비리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에게 익명으로 제보한다. 이것은 최민혁을 혼란에 빠뜨리고 이사회 내부의 불신과 균열을 조장하기 위한 연막탄이었다. 셋째, 박성호는 과거 태준에게 충성스러웠으나 지금은 최민혁에게 밀려난 이사들에게 은밀히 접촉하여 최민혁의 경영 능력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심는다. 아직 태준의 생존 사실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야 했다. 마지막으로 최민혁의 살인교사와 횡령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최후의 순간을 위해 아껴두기로 했다. 모든 판이 짜이고 그가 도망칠 모든 퇴로가 막혔을 때
그의 숨통을 끊을 비수로서 사용될 것이었다. 계획은 치밀하고 대담했다. 한지수는 남편의 변한 모습에 놀라면서도 그의 곁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았다. 그녀는 날카로운 직관과 세심함으로 계획의 빈틈을 메우고 특히 언론의 정보를 흘릴 때 사용할 메시지를 다듬는 역할을 맡았다. 그녀는 차가운 전략에 인간적인 깊이를 더했다. 그날 밤 마침내 작전이 개시되었다. 박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복잡한 명령어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수많은 코드들이 스크롤되었고 보이지 않는 서버의 문을 여는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방 안에는 오직 키보드 소리와 세 사람의 긴장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마침내 화면에 접속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떴다. 박성호는 환호성을 지르는 대신 주먹을 꽉 쥐었다. 동시에 지수는 재무비리를 고발하는 날카롭고 설득력 있는 문장으로 작성된 익명의 이메일을 한 경제부 기자에게 발송했다.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유령의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된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던져진 작은 돌멩이가 거대한 제국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이제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유령이 던진 작은 돌멩이는 거대한 호수에 파문을 일으키는 데 그치지 않고 댐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균열의 시작이 되었다. 한지수가 보낸 익명의 이메일은 핏불이라는 별명으로 재계에서 악명 높은 김소진 기자의 손에 들어갔다. 그녀는 하이에나처럼 의혹의 냄새를 맡았고 단 하룻밤 만에 넥서스 코어에 감춰진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한 심층 보도 기사를 터뜨렸다. 기사의 파급력은 엄청났다. 다음 날 아침 넥서스 코어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고 투자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으며 언론은 벌떼처럼 회사로 몰려들었다. 최민혁은 분노로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다. 자신의 통제하에 완벽하게 돌아가던 제국에 감히 누가 흠집을 냈는가. 제보된 내용은 너무나도 구체적이어서 내부자의 소행임이 분명했지만 그 규모는 너무나도 사소해서 마치 자신을 시험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의 존재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이 위기를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할 기회로 삼기로 했다. 그는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 혼란을 잠재우고 내부의 배신자를 색출하며 겁먹은 이사들을 상대로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재신임을 얻어내기 위함이었다. 안전가옥에서는 세 사람이 숨을 죽인 채 외부의 폭풍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성호는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보고했고 지수는 언론의 반응을 분석했다. 강태주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프로젝트 키메라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민혁의 행적을 좇는 과정은 그의 다쳤던 기억의 회로를 강렬하게 자극했다. 과거의 기억들이 이제는 희미한 감각의 파편이 아니라 구체적인 장면과 대화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최민혁의 얼굴 뒤에 숨겨진 오랜 질투와 열등감, 사사건건 자신의 발목을 잡던 그의 교묘한 방해 공작, 그리고 운명의 그날, 출항 직전 그가 건네던 술잔의 서늘한 감촉까지 안개는 걷히고 있었다. 박성호가 긴급 이사회 소집 소식을 알렸을 때 태주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5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제왕의 깊고 서늘한 눈빛이었다. 때가 되었군. 그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있지 않을 것이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덥수룩했던 수염을 깎고 헝클어진 머리를 잘라주었다. 박성호는 자신이 소중하게 보관해왔던
태준이 가장 아끼던 맞춤 정장을 가져왔다. 거울 앞에 선 남자는 더 이상 거리의 행여자가 아니었다. 비록 얼굴은 수척했지만 그 압도적인 존재감과 날카로운 기세는 5년 전보다 더욱 강렬했다. 왕이 귀환을 준비하고 있었다. 넥서스 코어의 이사회 회의실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불안한 표정의 이사들 앞에서 최민혁은 열정적으로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번 사태를 외부 세력의 악의적인 공격으로 규정하고 회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자신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의 능수능란한 언변과 카리스마에 흔들리던 이사들의 분위기는 점차 그에게 동조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가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하며 연설의 절정으로 치닫는 순간이었다. 쾅육중한 회의실 문이 아무런 예고 없이 활짝 열렸다. 보안 요원 2명이 누군가를 막아서려 했지만 결연한 표정의 박성회에게 가로막혔다. 그리고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린 그 순간 한 남자가 빛을 등지고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다.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시간은 멈추었고 공기는 얼어붙었다. 이사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어떤 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어떤 이는 입을 틀어막았다. 그들은 유령을 본 것이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자. 넥서스 코어의 창업자이자 진정한 주인이었던 강태준이 그들 앞에 서 있었다. 최민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동공은 공포로 극도까지 확장되었고 자신감 넘치던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의 완벽했던 세상이 단 한 사람의 등장으로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다. 태준은 그 어떤 동요도 없이 회의실의 가장 안쪽 회장석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모든 이사들의 심장을 때리는 망치 소리처럼 울렸다. 그는 넋이 나간 채 굳어있는 최민혁을 지나쳐 자신의 자리에 섰다. 그리고는 회의실 전체를 둘러보며 나직하지만 모두에게 들릴 만큼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 자리를 잠시 잘 데워주고 있었군. 민혁아, 그는 더 이상 소리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의 모든 행동은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었다. 그는 박성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노트북을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그리고 심판을 시작했다. 스크린에는 최민혁과 보안실장이 주고받은 암호화된 메시지가 나타났다. 영등포의 쓰레기를 깨끗하게 청소하라는 지시. 다음으로는 넥서스 바이오 연구소 매각 자금이 흘러들어간 해외의 유령 계좌 내역이 떴다. 마지막으로 5년 전 요트의 엔진을 조작하던 정비공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그가 범행 직후 최민혁의 대포폰으로 전화를 걸었던 통화 기록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모든 증거는 완벽했고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었다. 회의실은 충격과 경악, 그리고 혐오감으로 가득 찼다. 거짓된 왕은 마침내 진짜 왕의 심판대 위에서 모든 것을 발가벗겨진 채 서 있었다. 스크린에 떠오른 마지막 증거, 최민혁의 목소리가 담긴 통화 기록과 재생되자 회의실의 공기는 그야말로 폭발했다. 충격에 빠져있던 이사들은 경악과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살인교사라니, 이 악마 같은 놈. 당신이 어떻게 회사에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최민혁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이사들마저 등을 돌리며 그를 맹렬히 비난했다. 자신들만은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최민혁의 얼굴에서 모든 이성이 사라졌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거짓말이야. 전부 저자가 조작한 거라고. 저놈은 강태준이 아니야. 사기꾼이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태준에게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그가 몇 걸음 떼기도 전에 박성호와 충성심 강한 몇몇 이사들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마지막 발악은 그저 허공을 가르는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다. 그는 탈출을 시도했다. 이 지옥 같은 공간을 벗어나기만 하면 아직 그에게 남은 돈과 권력으로 어떻게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자유가 아니라 차가운 법의 심판이었다. 문 밖에는 박성호가 미리 연락해둔 검찰 수사관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이사회에 들어가기 직전 박성호는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카드를 던졌던 것이다. 최민혁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수사관들이 그의 양팔을 붙잡고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로비에는 어디선가 정보를 듣고 몰려든 기자들이 터뜨리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어제까지 세상을 호령하던 폭군의 몰락은 그렇게 초라하고 비참했다. 최민혁이 끌려나간 후에도 회의실은 한동안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강태준은 회장석에 서서 소란이 잦아들기를 조용히 기다렸다. 마침내 모두의 시선이 다시 그에게로 향했을 때 그는 승리자의 환희가 아닌 무거운 책임감이 깃든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난 5년간 우리 회사는 암세포에 잠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암세포를 도려냈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그는 즉시 전면적인 내부 감사와 경영 쇄신안을 발표했다. 최민혁의 비리에 연루되었거나 방관했던 모든 임원들은 그 자리에서 직무가 정지되었다. 그는 이 혼란을 수습하고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이사회의 모든 권한을 일시적으로 자신에게 위임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명분 앞에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 그의 첫 번째 공식적인 명령은 박성호를 부회장이자 그룹 미래전략실장으로 복권시키는 것이었다. 그것은 충성에 대한 보상이자 회사의 재건을 위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세우는 일이었다. 최민혁의 몰락은 도미노처럼 거대한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 검찰 조사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내부 공모자들의 이름을 불었다. 그와 결탁했던 정관계 인사들, 그의 불법을 눈감아주던 회계법인, 그리고 내부의 부패한 임원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넥서스 코어는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지만 동시에 가장 철저한 정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죽음에서 돌아온 CEO 강태준의 이야기는 한편의 드라마처럼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았고 그의 강력한 개혁 의지에 대한 믿음으로 폭락했던 주가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가파르게 치솟기 시작했다. 몇 달 후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 최민혁은 살인교사, 수천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거짓된 제국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정의는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그날 저녁 태준은 5년 만에 자신의 원래 사무실로 돌아왔다. 최민혁이 사용하던 화려하고 과시적인 가구들은 모두 치워지고 예전처럼 간결하고 실용적인 공간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보고서를 보는 대신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한지수가 안전가옥에서 그에게 보여주었던 갓난아기 유나를 안고 행복하게 웃고 있던 가족 사진이었다.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지수가 들어왔다. 그녀는 말없이 그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두 사람은 함께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은 지난 몇 달간 그들이 겪었던 치열했던 싸움의 시간을 위로하는 듯했다. 기업을 둘러싼 거대한 전쟁은 끝났다. 외부의 폭풍은 잠잠해졌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또 다른,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되찾고 재건해야 할 시간이 남아있었다. 지난 5년간의 상처를 치유하고 잃어버렸던 가족의 시간을 되찾는 것, 그것이 그들의 진짜 싸움의 시작이었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강태준은 넥서스 코어의 회장으로 복귀했지만 그는 5년 전의 강태준이 아니었다. 주말 아침, 그를 깨우는 것은 비서의 긴급한 보고 전화가 아닌 그의 얼굴 위로 장난을 치는 딸, 유나의 작은 손가락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일에 미쳐 사는 워커홀릭이 아니었다. 그는 서툰 솜씨로 팬케이크를 굽고 실수로 반죽을 태워 지수에게 놀림을 받으며 웃는 평범한 남편이자 아빠가 되어 있었다. 과거 그의 세상이 냉철한 이성과 숫자로 이루어져 있었다면 지금 그의 세상은 아내의 따뜻한 미소와 딸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박성호 부회장이 긴급한 현안을 들고 그의 집을 찾아왔다. 예전 같았으면 그는 모든 것을 중단하고 서재로 달려갔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태주는 유나와 함께 만들던 레고 성을 마저 완성하는 것을 선택했다. 성호야, 잠시만 기다려주게. 공주님을 구출하는 임무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고 박성호는 불평 대신 흐뭇한 미소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왕은 돌아왔지만 그는 이제 자신의 왕국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유나와의 놀이가 끝난 후 그는 박성호와 마주 앉았다. 그는 보고를 듣고 핵심을 꿰뚫는 몇 가지 질문으로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마지막 결정은 박성호에게 맡겼다. 나는 이제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일세. 세부적인 전투는 자네가 최고의 지휘관이야. 전적으로 믿고 맡기겠네. 그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쥐고 통제하려 하지 않았다. 신뢰와 위임을 통해 그는 자신에게 더 소중한 것을 위한 시간을 벌었다. 그는 거대한 제국의 황제 자리에서 내려와 작지만 따뜻한 가정의 가장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물론 모든 상처가 마법처럼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의 기억은 대부분 돌아왔지만 어떤 부분은 여전히 빛바랜 사진처럼 희미했다. 어느 날 저녁, 지수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던 중 그는 조용히 고백했다. 가끔은 내가 정말 그 강태준이 맞는지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어. 당신과 윤에게 줬던 5년간의 고통을 생각하면 나는 여전히 죄인 같아.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다. 지수는 걸음을 멈추고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과거의 강태준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제국을 건설했어요. 하지만 거리에서 돌아온 지금의 당신은 우리에게 가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죠. 우리는 5년을 잃은 게 아니에요. 당신과 나, 그리고 유나가 앞으로 함께할 수많은 시간들을 얻은 거예요. 그녀의 말에. 태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그늘이 걷히는 듯했다. 그는 지수를 자신의 품에 가만히 안았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비로소 완전한 하나가 되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가족은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시내를 걷고 있었다. 화려한 넌사인과 활기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때 길모퉁이에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낡은 리어카에서 군밤을 파는 할머니가 눈에 띄었다. 윤아가 할머니를 먼저 발견하고 태준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다. 5년 전, 바로 저런 순수한 마음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었다. 이번에는 태준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윤아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 윤아, 할머니가 추우신가 보네. 아빠랑 같이 가서 따뜻한 군밤 사드릴까? 그는 한 손으로는 윤아의 작은 손을, 다른 한 손으로는 지수의 손을 잡았다. 세 사람은 함께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그는 군밤을 넉넉히 사고 따뜻한 음료수를 건네며 할머니의 안부를 물었다. 그의 행동에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혼란이 없었다. 오직 따뜻한 인간애와 가족의 사랑만이 가득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준은 윤아를 목마를 태웠다. 윤아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밤공기 속으로 퍼져나갔다. 지수는 그의 곁에 바싹 붙어 걸으며 그의 팔짱을 꼈다. 5년 전, 차가운 거리에서 한 아이가 내민 작은 손이 잃어버린 아빠를 찾아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빠는 세상 가장 큰 보물이 자신의 제국이 아닌 바로 곁에서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이 두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림자 속을 헤매던 왕은 마침내 자신을 비추는 가장 작고 따뜻한 빛을 되찾아 영원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것이었다.